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금리가 전년도 5월 18일 대비했을 때 127%가 올랐어요. 모양으로 보시면 언제 집중적으로 올랐냐면 올해 들어서부터 갑자기 빠르게 올랐고 최고 올랐을 때는 1.73까지 갔었고 지금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옆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여러 가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뭐냐면 차근차근 올라가지 않았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가파르게 올랐다. 강력하게 상승이 마구 나타날 때는 엄청나게 날뛰는 듯 했으나 지금은 이슈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도 핫한 문제들, 특별히 금리는 인플레와 직결되어 있었는데도 지금 인플레나 이런 것들이 막 발표되고 있는데도 요즘은 잠잠하다. 이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셔야 할 건 뭐냐면 시장이 앞서간다. 자, 우선은 하반기에 부상할 수 있는 정책 위험 요인 4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에게 문제되고 있는 인플레 우려가 있죠. 그래서 인플레가 심각해질까 봐 걱정하고 인플레가 심각하게 숫자가 나와서 이게 계속될까 봐 걱정하는 이 부분이 하반기에도 아마 남아있을 것 같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물가 발표는 2가지가 있어요. 지난주에 발표되어 있는 그 CPI들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참고하는 그 물가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발표가 나와서 이번에 4.2 발표됐죠. 기저효과, 그러니까 전년 대비, 전년도에 같은 월 대비로 했을 때 4.2% 발표돼서 쇼크가 왔었는데 그렇게 발표되는 CPI 인덱스가 있고요. 사실 연준이 참고하는 건 월 말에 나옵니다. 코어 PC라고 말하는 거고요. 사실 왜 연준을 자꾸 얘기하냐면 지금 인플레 우려의 궁극적인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물가가 뭐 오르내리는 우리 장바구니 물가라고 하나요? 생활이 어려질까봐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고요. 현재로서는 어떤 거냐면 연준이 물가가 높게 나오면 금리를 빨리 올릴까봐 걱정하는 면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인플레에 대한 논쟁은 뭐 이러니 저러니 얘기해도 중요한 건 연준입니다. 연준이 어떻게 보느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월 중에 나오는 그 CPI 관련된 요번에 발표된 그런 지표 말고 꼭 월 말에 나오는 코어 PCE를 꼭 봐야 하고요. 그거를 보고 연준이 결정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7월 달 말까지 연준이 보고 8월 달에 자기네들의 생각을 발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테이퍼링에 대해서 중요한 언급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할 거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7월 말에 나오는 마지막 코어 PC까지 확인하고 나서 연준이 말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 우려는 당연히 그러니까 7월 말까지 계속 지켜보는 국면일 테니까 지금 5월이지만 6월, 7월 앞으로 2달 동안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슈가 돼 있는 거고요. 당연히 그동안 계속 시장을 하락시킬 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인플레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마지막 확인 작업 후에 연준이 결국 8월 달에 발표하는 그 발표에 따라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통화정책 정상화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아서 발표를 할 거지만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테이퍼링을 언제 언급할 것이냐. 사실 테이퍼링은 금리 인상과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중간에 오늘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금리 인상과는 다르게 양적 완화를 줄이는 건데 이게 이제 언제 할 거냐, 어떻게 발표될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하반기에 남아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증세입니다. 증세는 이미 그 바이든 정부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법인세 증세, 소득세 증세, 부유세 증세, 자본소득세 관련된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상당 부분 이미 나와 있는데 그 비율은 조금씩 줄어들 수 있지만 증세는 하반기에는 이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수도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마지막은 이제 지금은 수면 아래에 있는 것 같지만 지나간 19년도를 어렵게 만들었던 요인 중에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분쟁이 있었죠. 똑같이 G2가 이제 화해한 것 같이 보이지만 화해가 한 게 아니라 사실상 더 멀어진 듯한 모습도 있는데 그런 G2 분쟁이 하반기에는 더 구체적이고 뚜렷화될 거 있어서 요인들이 아마 하반기에는 위험 요인일 거고 제가 굳이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오늘 시황이 하반기에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말해주는 주제는 아닌데 이 앞부분에서 이 하반기의 주제들을 다루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주제를 말씀드릴 때 어떤 패턴으로 말씀드리는지인데 그게 뭐냐면
시장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미리 알 수 있고요. 그 이슈가 꼭 시장을 하락시키거나 꼭 시장을 어렵게 만든다는 뜻은 아니고요. 시장에서는 처음에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어렵게 느끼는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정이 보통 나타나긴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죠.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 그래서 이 조정에, 그래서 이 시장의 흔들림에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맞겠는가를 판단하는 거, 판단 근거이기도 하고 판단을 내리는 그 작업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 조정에서는 일단 팔았다가 이런 것들이 지나가고 나서 사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조정에서는 그냥 쳐다보지 말고 지나가야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정보로서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하는 작업들을 가르쳐 드림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시장에 동일하게 한번 대응해 보셨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인플레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로 반영되고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플레가 시장에 영향을 줄 것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드렸고, 그 인플레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결국 투자 결정을 하실 때 이거를 매도로 반응해야 될지 아니면 조정을 받을 때 추가 매수로 반응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얘기들을 드려왔죠. 그러니까 하반기에 있는 이 요인들도 다 아마 그때그때마다 시장을 흔들 수는 있으나, 이 요인들이 결국 시장을 해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뭐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말로 매수의 기회인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과정을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금리가 10년 장기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서, 여기 왼쪽 보시면 얼마나 올랐나 하면 오늘 날짜로 보면 127% 올랐어요. 그러니까 미국 10년물 금리는 전년도 5월 18일 대비했을 때 2배하고도 27% 오른 거죠. 127%가 올랐어요. 그런데 사실 보시면, 모양으로 보시면 언제 집중적으로 올랐냐면 우리가 경악했던 올해 들어서입니다. 올해 들어서부터 갑자기 빠르게 올랐고, 최고 올랐을 때는 1.73까지 갔었고, 지금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옆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여러 가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뭐냐면 아주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지 않았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가파르게 올랐다. 그 다음에 강력하게 상승이 마구 나타날 때는 엄청나게 날뛰는 듯 했으나, 지금은 이슈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도 핫한 문제들, 특별히 금리는 인플레와 직결되어 있었는데도, 지금 인플레나 이런 것들이 막 발표되고 있는데도 요즘은 잠잠하다. 이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셔야 할 건 뭐냐면, 시장이 앞서간다. 그리고 시장은 먼저 정답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정답은 지금 이런 인플레나 이런 상황에서도 금리가 안 올라간다면, 안정돼 있다면, 이때 이렇게 날뛰는 금리는 뭐였냐? 우려감이나 이때 시장의 참여자들의 생각을 모아서나, 아니면 많은 경우는 이 시기의 혼돈을, 이 시기의 어떤 우려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의 매매도 같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한국이 공매도를 금지했었는데 이번 달부터 공매도를 열었어요.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이 공매도가 열릴 때를 기대했던, 활용했던 쪽은 5월 달에 공매도가 재개되니까 5월 달에 시장을 흔들 요인을 갖고 그거에 관련된 종목을 공매도 치지, 작년도의 주요 이슈고 문제되지도 않는 종목을 공매도 치진 않는 거죠. 아직 공매도 매도자가 있다면, 그러면 그쪽이 이 5월 초에 이슈들에 있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듯한 표현이 되지만, 사실은 그들은 이 시장이 흔들거리는 걸 통해서 수익을 얻고 있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겠거냐고 그들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금리도 먼저 엄청난 표효가 있었다. 하지만 막상 까고 나면 지금에 와서는 평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는 거고, 여러분이 아셨으면 하는 거고.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여러분에게 반응하고 알려드리냐면, 이미 3월 시황 세미나에서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지만 금리가 왜 오르느냐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구조를 이렇게 뜯어서 그 안에 거를 장기금리가 올라갈 때는 이 4가지 구성요소, 크게는 3가지 구성요소로 움직입니다를 3월 달에 설명드렸어요. 이제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금리가 시장을 망쳐버릴 게 아니라 걱정스러운 구간을 지나고 나면 지 스스로도 자리를 잡고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이지만 막상 그게 막 시장에서 이슈가 될 때는 우리 모두를 다 뒤흔들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 난리쳤던 금리가 지금은 왜 조용하냐 이런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저희를 이용하는 포인트, 인모스트 시황 세미나를 활용하는 포인트는 뭐예요? 항상 미리미리 한두 달 전에 이제부터 일어날 일들을 말해주는데 그 일어날 일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하반기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동일하고 이제 하반기 끝부분에 일어날 일은 지금 당장 자세히 다루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여러분에게 그 제공을 하는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뜻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저희가 리서치를 하고 그 얘기에 대응하는지를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기술주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이렇게 리서치를 하고 설명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는 이 시점에서 이 엄청나게 금리가 포하는 이 시점에서 누군가는 저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매수 기회로 사용했을 텐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잘했네 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지금 금리가 또다시 1.9, 2.0을 가고 있고 또 그것보다는 훨씬 시장에 더 큰 주제, 더 큰 문제가 돼 있다면 이때는 매수 기회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매수 기회였다는 것도 지금 증명되는 건 너무 짧고요. 사실 앞으로 6개월 뒤쯤 내년도쯤에 봤을 때 뭐 내년 너무 길까요? 어쨌든 한 6개월 뒤쯤 봤을 때 아 그때 사는 게 맞았다. 또는 그때 안 판 게 맞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대응을 하려면 마치 미래를 내다보듯이 해야 되는데 누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느냐는 거죠. 미래를 내다봐서가 아니라 먼저 시장에서 들썩거리는 문제가 되기 전에 혹은 되더라도 그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보려고 하고 그 문제를 지켜보고 결정하는 그런 행동들이 필요하다라는 거라서 저희가 답은 아니지만 항상 생각해 볼 거리를 드린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린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하반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오늘 간단하게나마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슈가 되어 있는 인플레이션과 그 다음에 사실 저는 더 관심 있는 지금 이 시장이 이 상승장이 이 실적 장세로 들어가는 이 국면이 얼마나 길게 이어질지에 저는 관심이 훨씬 더 높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거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저희는 매달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일어날 이슈를 지금 일어나서 당장 난리를 치고 있는 걸 지금 언급하는 거는 좀 늦습니다. 그래서 미리 차근차근 볼 수 있게 해드릴 거고 그 이슈들과 그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을지 우리 나름대로 의견을 드릴 거고 그 의견은 100% 맞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설명해 드릴 거고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따라 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나 그렇듯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난리치는 현상을 볼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제 끝이야.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시장은 이제 끝났어 라고 볼 게 아니라 늘 말씀드리듯이 시장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떨어져서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사이클을 생각하고 사이클에 어디쯤 와 있는지 사이클에서는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데 그 특성이 지금 그대로 맞는지 아니면 또 다른 사이클로 바뀐 건지 판단하는 게 필요한데 오늘은 여러 가지 설명드릴 게 아니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보는 현재 위치는 봄 장세와 여름 장세의 중간이면서 거의 여름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그런 초간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 여름은 언제 시작되나요? 여름이 시작된 거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 금리가 인상되는 게 여름이 시작을 알립니다. 물론 그 전에 여름의 완연한 증상 오늘은 실감 못 하셨겠네요. 그런데 주말에 비 온 거 보시면서 5월 달에 이런 비는 또 생전 처음이다 이랬기도 하고 지난주에 더위를 경험하셨다면 이건 뭐 초여름이야? 라고 하셨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는 여름 증상은 나타나고 있지만 본격적인 여름은 곧 시작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순환주기 표현이라고 해서 이거는
비즈니스 사이클이라는 방식의 설명이죠. 얘네는 어떻게 말하냐면 침체, 그 다음에 회복, 확장, 둔화로 간다. 침체는 리세션이라고 저희가 작년도에 너무나 많이 말했던 단어. 침체가 온 다음에는 회복, 리커버리. 그래서 작년도는 가을, 겨울을 통해서 올해 초까지 현재도 사실 리커버리 끝부분에 와 있죠. 그 다음에는 확장. 이거를 우리는 실적 장세라고 부르고 확장된다 해서 익스펜션이라는 단어 쓰죠. 그 다음에 확장기에는 early가 있고 mid가 있고 late가 있습니다. 확장기 끝부분에 들어가면 이제 둔화되기 시작해요. 저희는 가을이라고 부르고 이 가을의 끝은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저희를 침체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중간에 오늘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이클을 풀리 돌아가지 않고 중간에 갑자기 확 침체가 올 수는 없나요? 있죠. 말씀드렸듯이 봄 뒤에 항상 여름이 오는 게 아니라 계절은 봄 뒤에 여름이 오지만 주식시장 사이클은 반드시 봄 다음에 겨울이 오기도 했다. 뭐라고 했다 그랬죠? 더블딥이라고 불렀다. 지금 현재 유럽은 더블딥 증상이 다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부양을 했는데 살아나다가 다시 주저앉았어요. 왜? 코로나 3기에 들어갔잖아요.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쪽들. 거기에 성공 케이스는 영국에 벗어나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죠. 유럽이 왜 자꾸 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돈을 똑같이 쓰는데 똑같이 푸는데 미국처럼 화끈하지 않을까요? 나중에도 참고하십시오. 저는 유럽 투자를 예전에 해봤었고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 결론 내렸습니다. 유럽은 느리고 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특히 느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구조 자체가 모순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 나라가 통하는 하나를 쓰는데 나라는 여러 개의 유니언 조직이란 이 자체가 의사결정도 너무 느리고 왜냐하면 그 안에 배드 애플스와 굿 애플스가 같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은 상태가 굉장히 좋은데 유럽이기 때처럼 그리스, 이탈리아 얘들은 안 좋은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영국은 물론 거기에 속해 있지 않고 나왔죠. 브렉시트 했지만은 영국은 코로나 이거 관련해서 백신이 너무너무 잘 됐는데 이탈리아는 엉망진창인 게 같이 있는데 이게 한 나라야. 한 나라는 아니지만 이게 다 같은 이해관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느리고 약해요. 유럽은 미국처럼 빠르게 강력해질 수 없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유럽 투자는 항상 그걸 참고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뒤늦게 올라옵니다. 자, 하반기에 유럽은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이 유럽이 좋아질 때 유로화 강세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달러 약세가 다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물론 내년도 달러 약세로 뚜렷하게 들어가겠지만 올해 말까지는 만약에 미국만 계속 좋은 상황이 조금 더 강력하게 나타나면 여전히 달러가 강세인 상황, 예, 더 강해지진 않지만 약해지지 않는 상황을 지속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유럽의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보면 지금 더블딥 현상이 다소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저희가 나머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경기 지표 중에는 선행 지표가 있어서 OECD 경기 선행 지표 같은 것들을 보면 유럽이 상태가 단기적인 그달 거는 더블딥이 나오고 있지만 선행 지표들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는 좋아질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비즈니스 사이클을 통해서도 저희가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특별히 지난번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선행지수는 올라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EPS라고 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고 이익이 개선되는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수익률이 떨어지는,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떨어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1개월로는 있었어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2010년도쯤에도 경기 선행지수 올라가고 EPS 증가하고 있는 국면에서도 이 1개월짜리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개월 수익률은 절대로 다른 방향으로 탄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유럽 얘기를 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뭔가 더블딥에 빠진 것 같이 보여도 12개월 놓고 봤을 때 주가가 강세를 띠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경기 회복과 이익 개선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런 시점에서 괜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다만 이런 거를 지속시키는 거를 인플레이션이 깨트릴까 봐 걱정하는 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드릴 거고. 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주식시장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간절기에 들어가 있는, 직전에 들어가 있지만 항상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 1차 의심기가 있다. 지금 그래서 조지 소로스 재기성 이론의 이 곡선을 제가 그려놓은 거고, 항상 요 의심기가 있는데, 요 의심기는 계절이 바뀔 때 항상 나타났던 거다. 지금은 그래서 1차 의심기이기 때문에 이게 6개월도 지속될 수 있고, 예, 올해 내내도 지속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반드시 커다란 피크를 다시 치게 돼 있다는 거고,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그런 버블 붕괴는 사실 이 1차에서는 나타난 적이 없고, 특히 의심하는 모습이 있는 상황에서 버블 붕괴됐던 적은 한 번도 없고, 반드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의심을 잃어버린 때까지, 의심하지 않는 때까지 가야 붕괴된다 라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구간에서는 그래서 버블 붕괴에 대한 우려는 시간 지내온 사람 입장에서 보면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반기 걱정 중에 테이퍼링 얘기가 있어서 테이퍼링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테이퍼링은 무슨 뜻이냐? 테이퍼링은 작년 같은 리세션을 코로나로 인해서 온 쇼크를 벗어나기 위해서 연준이나 정부가 쓰는 정책은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금리를 인하하는. 두 번째, 양적 완화라 그래서 돈을 풀고 채권을 사주는, 돈을 푼다는 말이 뒤집어서 가로치고 돈을 푼다는 채권을 사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테이퍼링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요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책은 재정정책이라 그래서 우리 미국의 케어스 액트라든지 지금 이제 아메리칸 잡이라 아메리칸 패밀리나 뭐 이런 그런 정책들처럼 실제로 돈을 넣어주는 재정 정책을 3가지를 완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리세션을 벗어나고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정책이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해서 살린 경기가 만약에 살아나기 시작하고 긍정적인 모습이 보이면 반드시 이게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경기를 부양한 거기 때문에 정상적인 통화정책으로 돌아오게 돼 있는데, 정상적인 통화정책으로 회복되는 단계는 3단계가 있다. 첫 번째가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단계다. 지금 계속 테이퍼링 하는. 그럼 테이퍼링이 뭐냐? 테이퍼링은 뭐냐면 완화시킬 때 3개의 단계.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었는데, 테이퍼링은 수도꼭지를 잠그다라는 뜻처럼 돈을 풀던 그 돈을 조금씩 줄여가는 과정을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2014년도 바로 지금 시장의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일어났던 테이퍼링이 2014년도에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여러분이 테이퍼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2013년도 10월 달에는 얼마를 연준이 자산을 매입하고 있었냐면 800억 달러가 좀 넘는, 900억은 안 되는 정도, 850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를 연준이 사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테이퍼링이란 뭐냐? 2013년도 5월 달에 버냉키 텐트럼, 버냉키라는 그 당시 연준 의장, 지금 연준 의장은 누구죠? 제롬 파월인데 그때는 버냉키였어요. 버냉키가 지금 제롬 파월처럼 언제 테이퍼링을 선언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2013년도 5월 달에 이제부터 우리는 지금부터 테이퍼링을 실행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얼마 뒤부터 테이퍼링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정확하게 제 기억으로는 6개월째인가부터 테이퍼링을 실행했습니다. 그 테이퍼링을 선언했는데 테이퍼링을 하겠다고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은 언제 했냐면 2014년도 1월달 보세요. 계속 똑같이 사다가 정작 줄인 거는 2014년도 1월이었잖아. 줄였죠, 좀. 사는 거를. 줄이는 게 테이퍼링이라 그랬잖아요. 안 줄였어요. 2013년도에 말했을 때까지는. 그런데 2014년도에 줄였단 말이에요. 지금 저렇게 줄이기 시작하기 전에 5개월에서 6개월 동안에 아직 줄이지도 않았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텐트럼. 주가가 마구 빠져버렸어요. 예, 얼마큼 빠졌는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많이 빠지거나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1월부터는 어떻게 해요? 차례 매달 사는 금액을 줄여가고 있죠. 네, 이게 테이퍼링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올해는 어떻게 되냐? 만약의 경우 저희가 예상하는 것처럼 올해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이 등장해서 우리는 정확히 5개월 뒤에, 6개월 뒤에 테이퍼링을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2021년 8월 달 중순에 있는 잭슨홀 미팅에서 선언했지만 실제로 채권을 사는 거를 줄이는 거는 올해 12월쯤 예상합니다. 내년 1월이든지 뭐 요대로 하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사실 저희는 많이 이대로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한 달 전쯤에 제롬 파월이 워싱턴 이코노미라는 그런 그 그룹 연설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테이퍼링을 한다면 2013년도 때와 똑같이 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2013년도는 어땠냐? 테이퍼링 선언하고 실제 줄이기 시작한 거 6개월 뒤부터 했고 매달 100억씩 줄여서 12개월 줄였고 12개월 줄인 그때부터 1년 뒤에 정확하게 금리를 첫 번째 올렸어요. 언제냐면 2015년 12월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내내 금리 올리지 않았어요. 아까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계속해서 사는 거를 줄이고 그 다음에 재투자하지 않는 줄이기만 하는 테이퍼링 실행했고 2015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다가 2015년 12월에 처음으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올립니다. 그래서 2016년 2월 달에 쇼크가 왔어요.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행보를 밟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를 참고 삼아서 생각해 보면 2021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 선언하고 왜 그러냐면 실제로 제롬 파월이 테이퍼링을 말하는 건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많이 걱정하니까 이때쯤에 말해줘야 되겠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테이퍼링을 언급하기 위해서 그들이 말했던 상당한 진전이 있으면 테이퍼링 고려하겠다라고 했어요. 상당한 진전이 뭘까? 정확하게 말해줬어요. 고용이다. 예. 그래서 그 고용에 대해서 저희가 유추해 생각해 보니 지금 고용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상당한 진전이라는 게 뭘까라고 한다면 실제 지금 고용 지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질적으로 아주 고용이 좋아진 상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시장에서 쇼크가 왔던, 그러니까 좀 충격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자리 찾는 숫자가 실업자 숫자보다 더 많아. 1.1배 정도. 그게 무슨 얘기냐면 회사들은 애타게 찾고 있는데 안 간다는 얘기야. 이게 실업률이라는 게 일자리가 없어야 실업률이 의미가 있는데 그게 아니야. 회사는 찾고 그 다음에 사람은 안 가. 그래서 제가 오늘 보니까 미국의 소기업들, 중소기업들이 탄원을 했어. 뭘 탄원했냐면 얼마 전에 했던 그 케어스 액트 다음 거였죠. 이름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메리칸 잡스 플랜이나 뭐 이런 거겠죠. 이 제도가 올해 9월까지 실업급여를 300불 더 주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없애달라고. 왜? 그것 때문에 애들이 안 돌아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미국의 중소기업이 탄원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백악관에서는 고려 중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 줄일 거예요. 근데 안 없앨 겁니다. 올해 9월까지 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의견만 보고 할 수는 없죠. 어쨌든 그래서 저희는 그걸 보고 지금 제롬 파월이 말하는 좋은 고용 상태는 안 나타나고 있죠. 왜냐하면은 실업률이 확확 좋아지지 않아요. 왜? 일을 안 하려고 들어서. 그래서 제가 어디 자료를 보니까 어떤 분이 미국에 요즘 우리처럼 유튜브가 활발하니까 어떤 분이 거기 유튜브에 올려놨더라고요.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갑자기 그 일이 생각이 안 나요. 자기가 근무하는데 매일같이 8시간인가 근무해가지고 일주일 근무하면 얼마를 버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면 더 받아요. 그래서 자기 논다고 이렇게 딱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막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유 많잖아요. 요즘 애들도 아직 돌봐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하여튼 제롬 파월이 아직은 제롬 파월이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 들으면 연준 의장이 그 실업률 말하면서 고용 얘기하면서 흑인 얘기하고 홈리스 얘기한 적은 처음이에요. 예, 정말 위대한 나라죠?
통화 정책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이 막 흑인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제 약간 이게 비꼬면서 말한 건데 사실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어 보여요. 빈부격차를 줄이고 고용을 제대로 회복하려는 그 노력은 굉장히 좋고 멋져 보이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거기에 어떤 그 안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이건 제 생각이니까, 미국은 코로나 때 치명적으로 중국에게 따라잡힌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 규모를 빠른 속도로 키워야 할 그런 필요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2020년 코로나 때 두 개의 커다란 보도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세계 지식그룹들이 몇 군데가 발표했어요.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 공식적인 해를 그 전까지는 30년 이후로 봤었어요. 2030년 이후. 근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지금 2028년 이전에 따라잡게 됐다라고 그렇게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왜냐하면 작년도 한 해 중국은 멀쩡하게 가동되는 데 비해서 미국은 어때요? 셧다운 됐었죠. 그런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 경제 규모가 어땠냐면은, 소비 규모만 보면 똑같이 6조억 달러가 이제 중국과 미국이 같은 수준까지 가 있었던 거죠. 예, 그런 부분이 갔기 때문에 미국이 따라잡아야, 그러니까 중국을 아예 밟아놔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경제 규모를 키워서 아예 못 쫓아오게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제가 보기에는 달러의 기축통화 위치가 좀 흔들리고 있어요, 현재.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선 살리고 그 다음에 명분을 말한다고까지는 아니지만 이 두 개가 같이 있습니다. 제가 연준이 양적 완화를 천천히 다듬고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이 미뤄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처럼 과격하게 돈을 쏟아붓는 거를 지속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넛 옐런이라는 사람은 전형적인 노동경제학자고, 그는 연준 의장일 때부터 고용과 빈부격차 해소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이 바이든 정부의 재무장관인 것 때문에 이 일은 관철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거 이전에 미국에게 있어서 긴급하고 강력한 동기가 있다. 그거는 중국과의 격차를 보여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어떤 투자 기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기회가 와 있다는 게 제가 벌써 몇 달 전부터 계속 말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왜? 레리 서머스라는 사람이, 미국의 재무장관까지 했던 사람이 내부적인 그런 어떤 채널을 통해서 항의했죠. 재정정책 좋은 거 알겠다.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 통화정책만 써서 제한적이었던 거 알겠다. 재정정책을 쓰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로 본다. 근데 지금처럼 많지는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죠. 예, 타당한 얘기입니다. 누가 봐도 과격하고 누가 봐도 과한 그런 부양정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리고 계속 제롬 파월이 마치 못 듣는 사람처럼, 늙은이처럼 못 듣는 책 계속하고 있죠. 예.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 커다란 굵직굵직한 이유들이 만나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걸 판단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걸 이용해서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요인에 대해서 신뢰하기 때문에 저는 미국 투자가 몇 달 전부터 50% 이상 미국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이유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테이퍼링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진도를 밟게 되고요. 2014년도, 그러니까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월 100억씩 줄이면 정확하게 모든 채권이 다 끝나게 돼요. 왜? 지금 현재 연준은 매달 1200억씩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억씩 줄여가면 2022년 12월이 되면 테이퍼링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2013년도 스케줄대로 하면 1년 뒤에 금리를 올려요. 그럼 2023년은 내내 테이퍼링은 끝났고 금리는 올리지 않은 중간 공백기가 되고요. 아마도 2023년 빨라도 하반기에 그 첫 번째 금리 인상이 나올 거로 본다.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스케줄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이 더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자, 보시면 좀 짙은 색이 2010년이에요. 2010년. 자, 2010년의 금리인데, 예. 갑자기 커지니까 무서운데. 자, 이게 이제 엄청
커졌다가 아니고 엄청 이제 올랐다가 자 보시면 어느 시점에서 이 2010년 금리가 내려가는지 보세요. 이렇게 내려오면 2014년. 2014년에 제가 뭘 했다 그랬죠? 테이퍼링이 시작됐어. 매달 100억씩 사는 게 줄이는 게 시작됐던 2014년도에 금리는 정작 어떻게 돼요? 떨어지기 시작해요. 왜?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테이퍼링 이전에 가열차게 금리 인상을 반영하다가 실제로 이제 금리 인상한 것도 아니고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내려가 버립니다. 예.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자, 조금 더 자세히 장단기 금리차와 미국 10년물 금리. 자, 테이퍼링 언급한 전후에 테이퍼링 버냉키가 2014년 5월 달에 테이퍼링을 언급하고 나니까 빨간색이 미국 10년물 금리예요. 가열차게 올라가는 거죠. 우리 최근에 수직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퍼링 개시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려가 버려요. 내려가 버려요. 제가 한두 달 전에 기술주 말씀드리면서 기술주가 끝날 것처럼 금리가 그때는 막 극성을 부릴 때예요. 그러니까 기술주가 나날이 빠졌겠죠?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정작 발표 나면 금리 반드시 내렸습니다. 여러 번 그랬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막 그대로예요. 금리가 내릴 때 나스닥은 반응했었잖아요. 이번에도. 그쵸? 그래서 이때 나스닥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항상 그 전에 극성스럽게 시장은 의심하다가 막상 상황이 되면 내려갑니다. 왜? 이때도 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금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유가 하락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협적이지 않게 된 거죠.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극성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아, 이 인플레이션이 시장을 해치는 인플레이션까지는 안 가겠구나. 혹은 추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는 않겠구나. 혹은 연준의 말처럼 트랜지터리하게 임시적이구나 라고 보는 순간부터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제가 말한 앞에 말씀드렸죠. 항상 극성으로 시장이 반영할 때 그 모습만 보고 사고 팔면 안 돼요. 왜? 결론은 뒤에 나니까. 그러면 혹시라도 이때 괜히 팔았네. 괜히 사고 팔고 했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액면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일어날 사안도 생각하고 그 사안이 왜 그럴지도 생각해 보는 건 정답은 없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이거는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보시면 진짜로 이제 실적 장세라고 말하는 여름 장세에 들어갔던 때를 저는 2017년도로 보고 있어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에 그 굉장히 큰 주제가 뭐냐면 얘도 여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금융위기 이후에 봄 장세가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얘는 매우 짧았습니다. 2017년 1년 동안 내내 짱짱하게 올랐고 끝도 없이 올랐고 상당히 올랐지만 2018년도 2월 달에 대붕괴가 저한테 가장 뼈아픈 하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8년을 말하면 금융위기 때 빠진 것보다 더 세게 빠진 것처럼 말합니다. 왜냐하면 2017년 하반기에 저희가 자문사를 시작했는데 11월 달에 인가를 받았는데 2018년 2월 달에 장이 폭락할 때 제가 사들였던 그 기술주들이 정말 가슴 아픈 생각이 막 드는데 자, 2017년 내내 들어왔던 자금이 2018년 1월 달에 1월 달 한 달 동안 다 빠져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12월 달에 2017년도 들어올 돈이 12월 달에 몰려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들어올 돈이 12월에 그만큼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주가가 얼마나 올랐겠어요. 그 주가를 싹 다 빠져나갔으니까 얼마나 공허해. 지금 아크하고 똑같아요. 엄청나게 빠져나갔습니다. 1년치가 다 나가버렸으니까.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빠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탄을 맞은 가장 큰 그 ETF가 로보틱스 쪽이었었어요. 예. 그게 2018년 내내 이렇게 하반기에 올라오고 2019년 올라와서 2020년에 얼마나 수익을 냈는지. 하지만 제가 뼈아프게 너무 일찍 산 기술주
사례를 항상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랬지만 어쨌든 지금 3년 갖고 계신 고객들한테는 그만한 값을 해드렸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2017년이 그 2018년이 올 때 그런 하락이나 충격이 있었던 것처럼 여름치고는 너무 짧았어요. 그러고도 2019년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길게 보면, 제가 여기 뒤는 안 찍어놨지만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서 2019년도 고점을 내고, 물론 2019년도도 2018년 12월에 크리스마스 악몽, 2019년 1월 달에 뭐 제롬 파월이 뭐 그 금리 인상 얘기했다가 폭 빠지고 난리를 치면서 2019년도 금리 3번 인하하고 이렇게 했지만 나스닥은 짱짱하게 계속 올라갔었어요. 어쨌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자, 2013년도 테이퍼링,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테이퍼링이 일어날 때 어땠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난 궁금했는데. 자, 2013년도에 테이퍼링이 이제 2014년 요때에 정확하게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자, 2013년도 그 금리 올라가고 그럴 때 이 조정들을 보세요. 2016년도 조정에 비하면 반도 안 되죠. 길게 봤을 때 이 조정은 굉장히 작아 보이지 않나요? 요 작은 거 하나가 지금과 같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바로 복구하고 바로 복구하는 요 아주 작은 이 하락이 지금 여러분이 3달 겪은 것만큼인 거예요. 요때도 똑같았어요. 길게 봤을 때 어때요? 약간의 흠집이잖아요. 예, 오히려 이런 조정에 비하면 조정도 아니죠, 이거는. 그죠? 테이퍼링 때 그랬단 말이에요. 테이퍼링 때. 그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